안녕하십니까. 앞선1시의 교육팀을 맡고 있는 최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턱관절 장애와 측만증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상관관계나 상관지수를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이 턱관절 장애와 측만증에 관련해서는 이제 상관계수라든지 상관지수와 관련해서 또는 이제 상관공식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쓰여진 논문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코릴레이션 이런 용어보다는 아직까지는 연구가 덜 된 분야이기 때문에 릴레이션십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보통 이제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경추 쪽에 이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경추 쪽이라든지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과거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이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현재까지 문헌적으로 어떻게 증명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턱관절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높이고자 어느 정도 이제 해부학적 관련 내용을 8개의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봤고요. 턱관절 장애와 측만증 관련해서 14개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턱관절 장애와 측만증 관련된 문헌으로는 저희가 왔었을 때 구글상에서 검색되는 것들 중에 5가지가 대표적일 것 같아서 5가지를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턱관절 장애와 측만증 관련해서 정량적으로 어떤 평가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러한 평가 시스템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측정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턱관절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을 영어 약자로 TMJ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TMJ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템포럴 본과 맨디블 본이 결합하고 있는 부분을 TM 조인트라고 얘기합니다. TM 조인트는 조인트 사이에 무릎 관절과 비슷하게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과 비슷하게 디스크라는 것이 있고요. 물론 이제 반월상 연골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턱관절에 있는 디스크는 근육의 힘에 의해서 위치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디스크 끝부분에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 저작 시에 디스크의 위치가 잘못 위치한 경우에 이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턱관절 근육은 대표적으로 3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측두골에 있는 템포랄리스, 맨디블 아래쪽에 있는 마세타 근육, 그 다음에 턱관절과 지고매틱 부분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테리고이드 라테랄 머슬과 테리고이드 메디알 머슬이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익상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은 마세타 머슬과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요. 마세타 머슬이 외측에 있다고 한다면 이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은 하골 안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은 우리가 그 하악골을 프로트랙션 할 때 그 주동근육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라테랄 페리고이드 머슬에 의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TM 조인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전방으로 이동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특징적인 것으로는 이 템포랄리스의 그 인서션, 정지하는 부위는 지금 하악골에 보시면 이제 2개의 콘다일이 있는데 콘다일 그 전면에 있는 콘다일 쪽에 이제 템포랄리스가 바깥쪽과 내측에 이렇게 기시를 하고 있고요. 정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세타 근육은 턱관절 외측의 바깥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템포랄리스 그래도 콘다일
전면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템포랄리스가 강하게 수축하는 경우 주로 앞니 쪽에서 많은 압력이 발생을 하고요. 마세타가 주되게 작동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경우에 그 어금니 쪽으로 주된 힘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디스크를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TMJ 조인트 안에는 무릎 관절과 비슷하게 조인트 캐비티가 있고요. 위쪽과 아래쪽에 이제 캐비티가 있어서 저작 시에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부드럽게 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디스크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디스크의 뒤쪽으로는 이제 인대가 잡고 있고 앞쪽으로는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이 잡고 있어서 이 아티큘라 디스크, 즉 디스크가 전방으로 이동해야 될 그 타이밍에 테리고이드 머슬이 잡아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디스크가 보통은 뭐 노화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이 디스크의 위치가 정상 위치로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탈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탈이탈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ADDWR과 ADDWOR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맨 위에 세 가지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헬시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맨디블라의 콘다일이 그 전방으로 이동할 때 디스크도 이제 같이 이동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ADDWR과 ADDWR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잘못된 위치에서 시작을 했다가 ADDWR 같은 경우에는 그 엔드레인지에서 제 위치를 찾는 특징이 있고요. ADDWR은 초기 위치나 후기 위치에서도 역시 제 위치를 찾아가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콘다일이 원래 이 입이 구개할 때 한 2cm 정도 구개할 때는 이 디스크의 그 중심점이 이동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2cm 이상으로 이제 오프닝을 하면서부터 이 콘다일의 중심축 위치가 조금씩 전방으로 밀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대 쪽을 바라보시게 되면 이제 근육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개의 주된 인대가 있고요. 첫 번째 템포랄리스 리거먼트, 그 다음에 스페노 맨디블라 리거먼트, 스틸로 맨디블라 리거먼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템포랄리 리거먼트 같은 경우에는 캡슐 주변을 이제 둘러싸고 있어서 관절 부위 자체를 이제 보호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페노 맨디블라 리거먼트와 스틸로 맨디블라는 직접적으로 이제 조인트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이 하악골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움직임의 안전성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과 혈관을 보시게 되면 이 하악 관절, 이 턱관절과 관련된 신경은 트리제미널 너브, 즉 3차 신경의 세 번째 디비전에 해당되는 맨디블라 디비전에 의해서 그 근육이라든지 감각신경을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실러리 아르테리인 그 동맥이 하악 동맥이 상악 동맥이 그 주변에 영양 공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신경은 이제 운동신경이죠. TMD라는 증상은 이런 이제 복잡한 구조물들의 불합리한 그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TMD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눈 쪽의 통증, 조인트, 턱관절의 통증, 목이라든지 어깨의 통증, 그 다음에 치아적인 결손, 그 다음에 귀 안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 장애는 어떤 구조적인 인체에 해당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턱관절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 턱관절 장애를 진단을 하실 때 어떤
물리적인, 즉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턱관절 장애와 측만증, 즉 척추와의 어떤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총 5편 중에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5가지의 논문은 SCE 급의 학회지에 다 등재된 논문이고요. 2011년서부터 연도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유럽 간염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이고요. 이탈리아에서 쓰여진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시게 되면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후양적 연구를 한 논문이고요. 특발성 측만증과 TMJ, 그러니까 턱관절 통증, 오클루전이라고 해서 윗니와 아랫니가 이제 맞물리는 것을 오클루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합이 잘 이루어지는지 어떤 관계성, 릴레이션을 본 논문입니다. 아무래도 2011년도에 쓰여진 논문이다 보니 조금 더 정량적인 그런 결과값보다는 보통 이제 설문이라든지 그 관찰이나 시진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 집단은 이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진단을 받고 2008년 1월에서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교정 및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환자 120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평균 14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120명의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TMD가 있는지 없는지, 해부학적으로 치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교합되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저작 활동을 할 때 기능적인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논문이 본 논문입니다. 일단 그 척추 부위별 측만증 정도를 본 논문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부위별로 따졌을 때 도잘, 즉 흉추 쪽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일드한 상태가 전체 그룹에서 52.5%를 차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영어 의미상, 사전적 의미상 그 마일드가 모더레이트보다 좀 경한 증상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탈리아 분들이 써서 그런지, 아무튼 오래된 논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마일드와 모더레이트를 좀 바꿔서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환자 120명을 상대로 해서 송곳니, 즉 K9하고 어금니, 모롤러랑 어금니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봤는데요. 지금 K9, 즉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36개, 왼쪽이 37개가 미싱,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MJ 저작했을 때 클릭하는 소리 사례를 초기, 중기, 후기, 이 구개하는 상황에서 초기, 중기, 후기로 이제 나눠서 소리가 어떤지를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교대적으로 이제 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특별성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봤었을 경우에 치아의 부정교합 발생률이 높을 수가 있고요. 척추 측만증의 정도는 턱관절 장애에 임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Physical Therapy Science 저널에 등재된 논문이고요. 2014년도에 대원과학대랑 그다음에 가천대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에 의해서 쓰여진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 척추 망곡도가 10도 이상인 20에서 30대 남녀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고요. 이런 측만증이 진단될 수 있는 10도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라테스 운동을 적용을 했었을 때 척추 측만증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확인한 논문이 본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필라테스는 이제 주 3회 운동을 했고요. 8주 동안 한 번 운동을 할 때 60분씩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네 가지를 점량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DOSC라고 해서 이탈리아의 GPS라는 장비를 사용했고요. C7, T7, T12, L5 위치에서 스피노세스 프로세스에 의한 사이각을 측정을 했고요. ADDL이라고 해서 좌우 다리 길이 차이를 밀리미터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에 대한 그 구개량을 입이 어느 정도 오프닝 될 수 있는지를 밀리미터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윗니, 아랫니, 중앙, 위치 편차각을 데비에이션으로 디그리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룹 1과 2로 구분을 해서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룹 1은 이제 컨트롤 그룹이고 2는 실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실험군에 해당되는 값이 모두 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이 필라테스를 적용을 했었을 때 어떤 측만도가 11.7에서 11.0, 그 다음에 좌우 다리 길이 차이가 10.6에서 10, 그 다음에 구개량이 42.5에서 48.1, 그 다음에 좌우 윗니의 편차각이 2.0에서 1.5로 낮아져서 결론적으로 척추 만곡도가 유의하게 감소될수록 턱관절 관련해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서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같이 턱관절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척추 측만증이 악화된 경우에 이런 그 부수적인 데이터들도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BMC 머스큘러 스켈레탈 디스오더의 학회지에 2019년도에 등재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도 우리나라 분당 재생 분당 동대구에 있는 경희대병원이랑 재생 한방병원 연구소에서 쓰여진 논문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그 경향성이 있는지, 어떤 이제 전국적 그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지를 연구조사한 논문이고요. 논문의 제목은 이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TMJ 조인트가 있었을 때 스파이널 통증이랑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본 논문입니다. 배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보통 그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 환자 보통 그 다른 부위의 통증을 이제 같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그 자료를 통해서 12,000명 대상으로 해서 연구 조사를 했고요. 척추 통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심사 평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12,375명을 대상으로 해서 턱관절 장애 환자를 분석을 했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을 해서 턱관절 장애 환자의 척추 통증 유병률을 분석을 했더니 48.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서 대조군은 유병률이 34%여서 결과로 봤었을 때 여성이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고 나이가 많고 턱관절 장애가 심할수록 경추 쪽 척추 통증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턱관절 장애에 있는 있과 없음에 대한 것과 척추 통증과의 그 유무의 사이에서는 강한 연관성이 관철이 됐고요. 즉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척추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턱관절 장애의 그 중증도에 따라서 척추 통증 사이에는 양해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문은 머스큘러 스켈레탈 사이언스 프랙티스 학회지에 2022년도에 등재된 논문이고요. 터키에서 쓰여진 논문입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를 했고요.
논문의 제목은 TMD가 있으면서 마세타 머슬의 어떤 그 근육에 대한 비대칭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스콜리시스랑 관련이 있는지를 본 논문입니다. 대상자는 청소년 특발성 측만증 환자 29명과 일반 환자 일반인 29명을 상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척추 측만증을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콥스 앵글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작근과 관련해서 근육의 양을 체크를 할 때 MRI를 사용을 해서 그 부피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상자군은 평균적으로 14.7에서 14.9세, 즉 한 15세 정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콥스 앵글로 확인했을 경우에는 콥스 앵글 각이 평균적으로 46.6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 유의미한 결과값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마세타 머슬의 볼륨을 확인했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값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14.6 세제곱 센티미터였을 때 왼쪽은 13.6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저작 근육의 양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실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척추의 망곡은 턱관절 장애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나 이제 씹는 저작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마세타 근육의 부피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상대적인 차이가 발생될 수 있어서 추후에는 생체 역학적인 변화로 해부학적, 생체 역학적, 운동학적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S 환자는 정기적으로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받으시는 게 좋고 턱관절 장애 환자는 반대로 정기적인 척추 평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논문은 이제 클리니컬 메디슨에 등재된 논문이고요. 폴란드에서 쓰여진 논문입니다. 대상 환자 13명과 일반인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자료 수집 기간이 23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미러키 보조기를 오랫동안 착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받는지를 본 논문인데요.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TMJ 조인트가 어떻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그런 논문입니다. 미러키 보조기는 이 후두골에서부터 저렇게 패드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시키고 있고요. 척추 전반에 걸쳐서 척추 장애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보조기입니다. 이 뷰에 보시게 되면 콥스 앵글과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 10가지와 그 다음에 이 폴란드 상황에 맞춰서 번역한 TM-DQ 또는 FQ, PL 이런 이제 설문지까지 이제 같이 적용을 해서 어떤 상관계수 여기서 상관계수는 피어스만 상관계수를 했는데요. 지금 뭐 보통 이런 이제 측정 장비에 익숙해진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데이터의 결과값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은 결과값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 설문조사와 피어스만 상관관계를 봤었을 경우에 척추 측만증 환자에게 있어서 TMJ 조인트와 관련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미러키 보조기를 이제 장기간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TMJ 조인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특발성 측만증 환자에게 있어서 전체적인 치열 교정의 이제 치료를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5편의 이제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011년도서부터 2022년도까지 논문 5편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 본 내용의 주된 핵심어는 이제 측만증과 턱관절, 그다음에 이제 턱관절 장애, 그다음에 이제 저작근, 척추 통증, 그다음에 이제 치아 교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주로 엑스레이라든지 시진, 청진, 그다음에 이제 줄자, 고니오미터, 그다음에 정규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조사, MRI,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어떤 이제 두 정량적인 측정 장비 간의 비교 분석보다는 주로 설문이라든지 시진, 청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그 측만증과 턱관절 장애를 좀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해 줄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그런 측정 기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린 제품이 독일 제브리스 회사의 JM 트래커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본 제품은 이제 초음파, 액티브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하악골과 이제 상악골에 두 개의 이제 프레임을 장착을 하고 하악골이 움직였었을 때 상악골 대비 어떠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거리, 각도, 속도로 측정하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을 때, 이 두개골 모양으로 3D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하악골에 붙여진 프레임이 삼천적인 이제 움직임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하악골을 움직임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원천적으로 이 하악골의 움직임을 이제 삼각형으로 가상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 삼각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3D화된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JM 트래커를 가지고 일반적인 측정, 기능적인 측정을 할 때 턱관절이 외측,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랑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 될 수 있는 정도랑 그 다음에 구개되는 입을 여는 동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미지에는 실제 이제 측정한 상황에서 라테랄 레프트를 했었을 때 턱관절을 이제 움직이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라테랄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프로트랙션, 그 다음에 턱관절을 오프닝 했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양쪽에 콘다일에 중심축이 있고 아래쪽 인사이절, 즉 아래쪽 앞니 중간에 인사이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와 6번째는 이제 턱관절을 좌우 측면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전방으로 내밀면서 오프닝을 하는 그런 과정의 동영상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실제 측정된 결과값에 대한 정량적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지를 보시게 되면 인사이절, 즉 아래쪽 앞니 턱의 중심점을 이제 인사이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사이절의 오른쪽으로 이동거리랑 왼쪽의 이동거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트루전 됐었을 때 그 길이값, 그 다음에 오프닝 했었을 때 구개값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다일 양쪽 중심 위치에서의 이동 거리 값을 각각 왼쪽 오른쪽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프닝을 프로트랙션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기울기 경사각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콘다일이 오프닝 되었을 때 회전하는 값과 이 회전을 했었을 때의 그 중심축이 이동하는 속도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량적 측정 장비로 아까 네 번째 연구에서 MRI를 통해서 마세타 근육의 부피를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 제품은 이제 서피스 EMG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4개의 채널로 좌우측의 템포랄리스 근육과 마세타 근육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런 저작이라는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근활성도 비율을 갖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측두 근과 마세타 근육에 각각 왼쪽과 오른쪽 각각 2개씩 총 4개의 근육으로 4개의 근전도를 부착을 하시고요. 이 근전도는 아시는 것처럼 부착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착 방향을 근섬유에 평행하는 방향으로 부착을 해주셔야 되고, 다 부착을 한 이후에 이제 실제 측정은 이게 그 근활성도의 비율을 가지고 정교화해서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튼 롤을 어금니 좌우쪽에 각각 물리게 한 상태에서 최대로 근수축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수행을 해서 큰 차이가 없었을 경우에 가장 잘 나온 값을 MVC로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튼롤을 빼고 한번 그냥 맨 입에 입을 다물게 해서 최대한 근수축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코튼롤이 포함된 상태의 값을 기준값으로 두고, 코튼롤이 빠진 상태의 값을 이제 액션값으로 둬서 이 액션값에서 기준값을 이제 나누시게 되면 근활성도 비율을 알 수가 있고, 이 근활성도 비율을 다시 이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제품이 티탄이라는 제품입니다. 티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잠시 이런 4채널을 통해서 측정된 결과값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이 메인 결과값이고, 치아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치아가 그려져 있고, 치아의 왼쪽이 이제 그 실제 오른쪽이고요. 이게 이제 하골에 부착되어진 아래쪽 니를 보시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왼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측정 날짜와 그 다음에 교합 전체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합 관련 점수 6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교합 관련 점수 6가지는 티탄이라는 업체에서
이 파라미터를 이제 만든 건 아니고 1993년 페라리오에서부터 만들어진 그런 학자들이 이런 교합 관련해서 근육에 대한 그럴성도를 이제 비교 분석을, 상대적인 비교 분석을 하실 때 많이 사용되어진 그런 파라미터를 티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와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위쪽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서두에서 해부학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세타 근육이 주되게 작용을 했었을 때 치아 중에 주로 상대적으로 이제 뒤쪽 어금니 쪽에서 힘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마세타 근육을 핑크색으로 해서 치아의 어금니 쪽으로 바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템포랄리스 안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되게 작용했었을 경우에 요 앞니 쪽으로 힘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앞니 쪽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동그란 원형의 중심점은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느 쪽이 많이 힘이 가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POC 템포랄리스라든지 POC 마스터를 보시게 되면 각각 다 왼쪽이 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센 쪽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성은 이제 근육에 대한 비대칭성이 어느 쪽 방향으로 기울었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세타 근육이라든지 템포럴리스 안테리어가 각각 왼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합 관련 점수 6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POC라는 값은 퍼센트 오버래핑 코에피션트의 약자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근할성도 비율이 대칭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고요. 일단 79.5라든지 87.03은 대칭해서 매칭되는 점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템포럴리스 같은 경우에는 79.5% 교합되어져 있다, 대칭되어져 있다고 해서 나머지 비율은 교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합되어져 있는 비율을 정상값에 비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 숫자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 주된 우세측은 왼쪽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POC 마세타 같은 경우에는 우세측이 왼쪽이고 교합 비율은 87.04 그거로 노마티브 데이터 먼저 안에 들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값은 이제 베리 센터라고 해서 BAR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 BAR이라는 값은 템포럴리스와 마스터 근육이 같은 비율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볼 건데 대칭성이 86.02%고 주로 앞쪽 즉 템포럴리스 안테리어가 좀 더 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톨션 TOR 값은 지금 87.67%로 정상값 범위에서 벗어나져 있고요. 이게 왼쪽 방향으로 좀 토션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팩트 값은 이제 워크 프로듀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워크 프로듀스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즉, 요 IMP 값은 이제 우리가 커튼롤을 어금니에다 물고 최대로 분석했었을 때 값을 이제 100%라고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있었던 커튼롤을 제거한 상태에서 맨입으로 다시 한번 최대로 이제 저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을 때 근활성도 값이 훨씬 더 크게 되면 100% 이상의 값이 나오게 되고, 그 이하로 무는 경우에는 100%보다 낮은 값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 피험자 같은 경우에는 115.14로 해서 보통 이제 정상 범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85에서 115 사이에 벗어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값이 높기 때문에 높다고 H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시메트릭 값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 전체적인 이제 좌우 그날성도 비율에 대한 좌우 비대칭성 값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어떤 그 비대칭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19% 왼쪽이 비대칭성으로 높다. 12.19% 정도가 왼쪽이 높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이제 턱관절의 그 운동 범위를 알 수 있는 제브리스의 JM 트래커 제품과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시에 주동근으로 활동하는 근육들에 대한 근활성도 비율을 이제 검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척추 쪽으로 넘어와서 이런 턱관절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측만증이 있는 유무와 그 다음에 측만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사하는 제품으로 포메트릭 제품을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디어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포메트릭 장비는 할로겐 램프를 사용을 해서 방사선 노출이 안 되면서 척추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진단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이제 레스터 스테레오그래피라고 해서 지금 라스터는 이런 그 빛을 사용한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빛에 의해서 스테레오그래피, 입체적인 영상을 얻는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색 튜브, 빨간색 이제 모듈 쪽에서 수평선에 빛이 투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카메라에 의해서 이 투광된 신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게 되면 이러한 이미지를 3차원 이미지로 바꿔주게 되고 3차원으로 바꿔진 이미지를 통해서 겉의 표면을 통해서 척추 추체의 위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척추 추체의 위치를 추정을 할 때 C7과 PSIS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획득을 해서 이 환자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신체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체적인 기술을 라스터 스테레오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메트릭 제품과 관련해서 논문을 검색을 하실 때 포메트릭으로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검색을 해도 많은 논문을 보실 수도 있지만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라스터 스테레오그래피라고 검색을 하셔도 많은 포메트릭 논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메트릭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측정을 하시게 되면 가장 메인으로 보실 수 있는 값이 현재 보고 계시는 값이고요.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치는 값 중에 하나가 이제 스콜리시스 앵글입니다. 이 스콜리시스 앵글은 보통 좀 전에 보신 콥스 앵글처럼 엑스레이로 찍어서 의사나 방사선사 선생님에 의해서 그 콥스 앵글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 스콜리시스 앵글은 포메트릭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자동 그 스콜리시스 앵글이 정의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흉추에서 나올 수 있는 카이포틱 앵글과 로데틱 앵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값들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파란 점선으로 보여지는 값입니다. 이 파란 점선으로 보여지는 값은 척추 추체, 즉 vertebral body 추체의 중심점을 이렇게 이제 포인트로 이미지화해서 그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 빨간색 실선은 이 척추에 있는 스피노세스 프로세스 극돌기의 회전값을 이렇게 선그래프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7의 위치에서부터 L4의 위치까지 스피노세스 프로세스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는지 왼쪽으로 돌아갔는지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6초 정도 측정을 하시게 되면 피험자 값을 6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상값과 비교해서 직관적으로 이 피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로 논문에서 사용되는 값이 여기서 보시는 이제 7가지 값과 처음에 보셨던 스콜리시스 앵글이라든지 카이포틱 앵글, 로도틱 앵글을 주로 논문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정량적 측정 장비 3가지로 저희가 독일의 JM 트래커 제품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티탄이라는 제품, 그 다음에 독일의 포메트릭 3 4D라는 제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품이 있는 기관도 계실 테고 없으신 기관도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구에 이제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그런 이제 설문지에 데모를 희망한다고 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데모 스케줄을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빠짐없이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더욱 좋은 세미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